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윤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코그룹이 베트남에 현지 물류법인을 세우며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물류 자회사 포스코플로우가 최근 베트남 정부의 법인 설립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플로우는 오는 12월 중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포스코플로우는 그룹의 철강, 원자재, 2차 전지 소재 물량을 총괄하는 물류 전문사로 지난해 매출 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포스코와 일본 미쓰이물산의 합작사로 출범했으며 2021년 포스코홀딩스가 미쓰이 지분을 인수하며 100% 자회사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슬로베니아, 중국, 캐나다, 태국 등의 해외 법인을 들고 있으며 이번 베트남 진출로 북미, 아시아, 유럽을 잇는 글로벌 물류망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베트남을 동남아 핵심 생산 기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 설립으로 각 계열사가 따로 운영하던 물류를 포스코플로우 베트남 법인이 통합 관리하면서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전망입니다. 물류비 절감은 물론 원료 반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원스톱 관리가 가능해지며 공급망 효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플로우가 그룹사 물량을 넘어 베트남 내 외부 고객 대상 물류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물류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정부 역시 물류 성과 지수 세계 40위 달성 목표를 세우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X 판토스가 LG전자 물류를 기반으로 현지 외부 고객으로 빠르게 확장한 전례처럼 포스코 플로우 역시 유사한 성장 경로를 밟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포스코 플로우 관계자는 베트남 법인 설립을 통해 동남아 지역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물류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그룹이 최근 HMM 인수 검토에도 나서면서 이번 베트남 법인 설립은 글로벌 해운, 물류 통합 전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전용 칩 텐서 처리 장치가 급부상하면서 엔비디아가 독주해온 AI 반도체 시장이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의 새 AI 모델 제미나이 3가 챗 GPT를 위협할 만큼의 성능을 보이면서 이 모델을 학습시킨 구글의 TPU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TPU는 구글이 브로드컴과 공동 설계한 AI 가속기 칩으로 한 개의 TPU에 6에서 6개의 HBM이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HBM의 수요는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넘어 TPU 생태계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탈 엔비디아 전략의 대안으로 TPU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 전체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GPU와 TPU는 경쟁 관계라기보다 AI 학습과 추론을 각각 담당하는 보완적 구조로 두 시장이 함께 성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구글 TPU의 핵심 HBM 공급사로 자리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56.6%, 삼성전자를 43.4%로 추정했고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60%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UBS와 B 오브 A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SK하이닉스가 구글과 브로드컴에 HBM3E를 공급하는 1순위 공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역시 브로드컴에 재설계된 HBM3E를 공급하고 구글과 파운드리 협력을 강화하면서 내년 HBM 공급 물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는 내년 출시될 8세대 TPU에 HBM4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4분기부터 HBM4 양산 출하를 시작, 내년 본격 확대에 나섭니다. 반면 미국 마이크론은 HBM 생산 능력이 한국 업체 3분의 1 수준에 그쳐 TPU 생태계에서는 다소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PU 시장의 확대는 결국 HBM, 캐파 경쟁이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 규모를 갖춘 삼성과 하이닉스의 양강 구도가 한동안 공고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가 헝가리의 대규모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며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동부 데브레첸 지역에 위치한 양극재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장은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서는 최초의 유럽 생산 기지로 부지 면적만 44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60개에 달합니다. 이곳에서는 양극재 생산을 맡은 에코프로 BM, 리튬 가공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산업용 산소,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AP가 함께 입주했습니다. 연간 양극재 생산 능력은 5만 4천 톤, 전기차 6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노베이션 동에서는 연 8천 동의 수산화 리튬, AP 동에서는 시간당 16,000 세제곱미터의 산소를 생산합니다. 에코프로는 내년부터 NCA, NCM 등 하이니켈 3원계 양극재를 양산할 예정이며 향후 LFP 등 중저가 제품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증설을 통해 연간 10만 8천 톤까지 캐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핵심 원자재법과 유럽 또 영국의 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 기지 확보로 평가됩니다. 헝가리는 이미 삼성 SDI, SK온, CATL, BMW 등 글로벌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이 몰린 유럽의 2차 전지 허브로 에코프로의 현지 생산이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 계약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는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공급받는 저가 니켈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이 강점입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현지 기술학교 및 직업훈련센터와 협력해 채용 연계형 산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동반 상장에도 나섭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준공식에서 2023년 착공 후 3년 만에 유럽 현지 첫 생산 기지를 완공했다며 헝가리 공장은 유럽 전기차 산업 변화의 한가운데서 에코프로와 유럽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달러 환산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 되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표한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8,586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1조 8,754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 감소로 사실상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GDP가 2,557조 원에서 2,611조 원으로 2.1% 증가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급등한 환율입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8원, 지난해보다 4% 상장했습니다. 최근에는 1,500원 선 돌파를 위협하면서 연평균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을 0.9%로 예상했습니다. 저성장 흐름 속에서 고환율까지 겹치며 달러 기준 GDP 감소라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 GDP를 1조 9,366억 달러, 2027년에는 2조 17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약세가 지속된다면 2조 달러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GDP 역시 이르면 내후년 달성 예상이던 4만 달러 목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국제 비교 지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IMF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환율 변동성이 중대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겠지만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유동성이 얕아질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을 대표적인 환율 급등 사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방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GM이 쇠볼의 판매 서비스 파트너들과 만나 국내 판매 확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력 네트워크 중심의 새 체제로 고객 신뢰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한국GM의 구스타보 클로시 영업 서비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이 서울 쇠볼의 신촌 대리점에서 전국 대리점과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콜로시 부사장은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 센터가 이미 전체 고객 서비스의 92%를 담당하고 있다며 직영센터보다 더 많은 고객을 지원해온 만큼 앞으로도 함께 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내년부터 협력센터 중심으로 AS와 정비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고요. 또 이에 따라 직영센터 접수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장원 한국GM 대리점 협의회 회장은 전국 네트워크가 탁월한 고객 경험 제공에 전념하고 있다며 본사와의 파트너십이 국내 판매 가속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호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회장도 직역센터가 빠지는 지역에서도 고품질 표준 서비스를 유지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이번 회동을 통해 직영 폐쇄는 서비스 축소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총력 투쟁을 예고한 만큼 협력 확대와 노사 갈등 해소라는 두 가지의 과제가 쇠보레의 국내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본격화하면서 증권가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1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며 4분기 매출액 95조 1천억 원, 영업이익 16조 4천억 원으로 전망치를 각각 7%, 16%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정된 D램, 웨이퍼를 HBM과 서버 D램에 우선 배정하면서 모바일 PC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범용 메모리 가격이 4분기에 40% 이상 급등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버용 D램 고정 가격이 지난달 약 25% 급등하면서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이 제품 확보 전쟁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서버 D램의 수요 비트 성장률이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성장률은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 연구원은 북미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OEM 그리고 중국 CSP까지 유리한 장기 공급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재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D램 업체들의 재고는 2에서 3주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으로 공급 부족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누적 R&D 투자액이 26조 8천억 원, 매출 대비 비중 11.2%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D램 생산 능력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회사 체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현대차증권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을 올해 40조 원, 내년 84조 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높였습니다.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맞물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액화가스 전문 해운사인 현대 LNG 해운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매각될 예정인 가운데 해운업계가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해총은 1일 성명을 내고 현대 LNG 해운의 해외 매각은 국내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가 즉시 매각을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과 현대 LNG 해운 지분 매각을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업계는 국가 핵심 물류 자산이 해외 자본에 넘어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해총은 국적 선사의 LNG 운송 점유율은 현재 38% 수준에서 2029년에는 12%, 2037년에는 0%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현대 LNG 해운마저 해외 기업 손에 들어가면 LNG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한해총은 에너지가 무기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선박 없는 에너지 안보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매각은 향후 다른 에너지 수송 선사들의 연쇄 이탈을 부르는 도미노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LNG 해운은 LNG 운반석 12척과 LPG 운반선 6척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액화가스 전문 해운사입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매각이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금양이 부산 동부산 산단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배터리 설비 투자 일정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공장 준공 지연이 이유로 꼽히지만 1조 원이 넘는 투자 일정이 수차례 수년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자금 조달과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동부산 이파크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공장의 설비 설치 완료 시점을 최대 7개월 연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기된 설비 투자는 모두 합쳐 1조 1,575억 원 규모로 금양이 추진 중인 46개월과 27,100 원통형 배터리 대량 생산 라인 구축 사업의 핵심 설비입니다. 먼저 총 6,1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완료 시점은 기존 지난달 30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수년됐습니다. 이 설비는 연 면적 약 1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에서 4,695, 2만 1,700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주요 장비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5,3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역시 지연됐습니다. 2만 1,700 라인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7월 31일, 4,695 라인은 내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각각 미뤄졌습니다. 175억 원 규모의 쿼터 설비 투자 일정도 내년 7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금양은 공장 준공 지연으로 설비 설치 일정이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 수년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속되는 일정 변경이 자금 조달과 공정 관리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양은 최근 실적에서 매출 1,537억 원, 영업손실 560억 원, 당기 순손실 1,8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산 총계는 1조 2,569억 원, 부채 총계는 7,624억 원, 자본 총계는 4,94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이번 일정 수년이 사우디 투자금 납입 지연, 자금 유동성 악화 등 내부 변수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양이 대규모 투자 속 실적 부진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퇴사한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퇴사 이후에도 로그인 없이 쿠팡 내부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의 주범은 쿠팡의 인증 시스템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업계는 인증 담당자가 퇴사 전부터 로그인 절차 없이 시스템 취약점에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퇴사 후에도 인증 토큰과 서명 키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증 토큰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발급받는 일종의 출입증으로 이를 갖고 있으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해당 직원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를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만약 쿠팡이 인증 토큰의 서명키를 관리하지 못했다면 퇴사자라도 토큰을 발급받아 DB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 해커가 아닌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과거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 네이트 해킹 사건, 또 2,300만 명이 피해를 본 SK텔레콤 해킹과는 전혀 다른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사 직원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처음이라며 기업 보안에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인증체계와 접근 권한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주 중 쿠팡을 상대로 인증체계 관리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앞으로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일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KIC가 위탁받은 자산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안에서 국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 KIC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 외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화 자산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국공채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치 등 제한적인 용도에 한정됩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은 정부 전략 산업에 직접 투자해 국가 차원의 혁신 산업 육성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KIC가 운용 중인 약 300조 원 규모의 자산 일부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전략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국내 기술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인 목적과 투자 효율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고율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미 양국 간 투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대미 관세 인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확정돼 국내 완성차의 대미 수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4월부터 매달 약 10만 대의 차량에 25% 관세를 적용받아 3분기 관세 부담액만 각각 1조 8천억 원,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 기아는 49% 감소하는 등 실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급 적용으로 연간 약 3조 원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4분기부터는 수익성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한 달이라도 빨리 적용돼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번 조치로 내년 미국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며 미국 시장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완화로 단기 실적은 회복되겠지만 15% 기본 관세가 남아있는 만큼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등 한미 전략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첫 신호탄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K자동차가 다시 미국 시장에서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대규모 구조 개편이 본격화됐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양사 통합형 사업 재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의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정부 주도의 석화업계 구조 개편 논의 이후 업계 최초로 제출된 사업 재편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하고 이 분할 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양사의 나프타 분해 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중복 설비를 줄여 원가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양사는 합병 이후 고부가 가치 및 친환경 화학 사업으로의 전환을 병행해 미래형 석유화학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롯데, HD현대케미칼의 합병이 정유, 석화 업계 전반에 1차 구조조정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유가 변동성,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 기업 간 협업 통합으로 생존 회복을 모색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신청권을 시작으로 한화, LG, SK 등 다른 석화 기업들로 구조조정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사 계획은 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세부 운영체계와 지분구조, 경영권 조율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합병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건설기업 HJ중공업이 필리핀에서 또 한 번 대형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번에는 남부 민다나오 섬의 따굼 홍수 조절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HJ중공업은 26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가 발주한 따금 홍수 조절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델 노르테주 따굼시 일대에서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제방과 교량 건설, 하천 준설, 확장, 정비 작업이 포함되며 총 공사 금액은 1,032억 원,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48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자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하천 유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HJ중공업은 이미 유사 사업인 판판가 홍수 조절 공사를 수행해 작년 4월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HJ중공업은 1973년 국내 기업 최초로 필리핀 건설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도로, 항만, 댐, 공항 등 약 80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닐라 경전철, 다바오 국제공항, 세부 신항만 건설 등 대형 국책 사업에도 참여하며 현지 건설 인프라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HJ중공업은 이번 따굼 홍수 조절 사업을 통해 현지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중고차 할부 금융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K카캐피탈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NH농협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행컴퍼니는 K카캐피탈 지분 100% 매각을 위한 블라인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 주관사를 세우지 않고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이며 NH농협금융지주가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힙니다. K카캐피탈은 한행코가 직접 창업한 자동차 할부 금융 전문사로 국내 중고차 금융시장 점유율 1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카캐피탈의 순자산 1,550억 원과 매년 성장세를 고려할 때 거래가는 2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BR 1배 이상이 기본 밸류로 거론됩니다. NH농협금융이 인수에 성공하면 자회사 NH농협캐피탈과의 시너지로 중고차 금융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KB캐피탈, 신한카드 등 상위권 금융사들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행코는 2017년 SK엔카와 CJ 조이 렌터카를 인수해 K카 브랜드를 출범시킨 뒤 2021년 코스피 상장으로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자회사 K카캐피탈을 분할 매각하는 단계로 국내 PEF 운용사 중에서도 가장 진화된 회수 사례로 꼽힙니다. 한행코는 이미 쌍용 CNE 컨티뉴에이션 펀드 조성, 한원시스템 지분 매각, SK D&D 블록딜 등으로 다양한 회수 방식을 선보여 왔습니다. PEF 시장의 투자 회수 전략이 단순 통매각에서 맞춤형 분할 매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K카캐피탈 매각 성사 여부가 국내 사모펀드 업계의 새로운 회수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2차 전지 불황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이 주력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상장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 기업 공개를 추진했지만 부진한 실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QIPO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내년 상반기 상장 계획을 중단하고 재무적 투자자 FI들과 상장 의무 변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2023년 프리-IPO를 통해 프리미어 파트너스, IMM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4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당시 투자 계약에는 QIPO 조건, 즉 투자 이후 더 높은 기업 가치로 상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악화로 조건 충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매출 4,394억 원, 영업이익 500억 원이었던 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1,270억 원으로 줄고 영업손실은 1,54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으로 현재 실적으로는 이를 넘는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할 경우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상장 실패 시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은 상장을 일단 멈춤으로 결정했습니다. FI들도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상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 그룹의 2차 전지 수직 계열 중 핵심으로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최근 배터리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이 겹치며 업계 전반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호황의 상징이던 에코프로 그룹조차 상장을 멈춰설 정도로 시장 냉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신뢰 회복 없이는 내년에도 IPO 한파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전력 소모를 최대 96% 절감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AI 시대의 고용량 저전력 메모리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2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옛 삼성 종합기술원과 반도체 연구소 연구진이 참여한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논문 제목은 저전력 낸드 플래시 메모리용 강유전체 트랜지스터로 삼성전자 연구진 34명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강유전체 물질을 활용해 기존 낸드 대비 전력 소모를 최대 96% 절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입니다. 기존 낸드 플래시는 저장 용량이 늘어날수록 읽기, 쓰기 전력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연구진은 산화물 반도체와 강유전체 낸드의 융합을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셀 스트링 동작 시 전력 사용량을 최대 96% 줄이는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또 셀당 5비트의 초고집적 고용량 구현 가능성도 함께 열어 차세대 AI 서버용 SSD 기술 경쟁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낸드 시장이 2024년 656억 달러에서 2029년에는 93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9세대 V-낸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QLC 기반 초고용량 SSD를 서버, 모바일, 전장 등 전 응용처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낸드 매출은 전분기 대비 23.8% 증가한 52억 달러, 시장 점유율은 32.9%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시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은 용량뿐 아니라 전력 효율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번 연구 성과가 AI 서버용 SSD의 패러다임을 바꿀 원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증권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2026년 원전과 가스터빈 수주가 본격화되며 투트랙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92,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은 27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6년 대형 원전과 SMR 분야에서 핵심 수주 모멘텀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형 원전 부문에서는 체코 두코마니 5, 6호기 본 계약이 2025년 말 체결 예정이고 2026년에는 불가리아, 폴란드 웨스팅하우스 신규 원전 기자재 수주가 기대됩니다. 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원전 발주도 주목할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협력사인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이 2026년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SMR 파운더리로서의 기자재 납품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가스터빈 분야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북미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GE 버노바, 지멘스, 미츠비시 등 글로벌 3대 가스터빈 기업은 2030년 인도분까지 수주가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 납기 경쟁력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 공백을 채울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나 연구원은 전기요금 상승과 2026년 미국 중간 선거를 향후 주가 변수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원전, 화석 연료 부흥 정책이 강화돼 두산 에너빌리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K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SMR, 가스터빈 3대 성장축을 모두 확보한 에너지 인프라 강자라며 2026년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적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정부, 여당이 함께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중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지난 26일 입찰 참여자가 단 한 곳도 없으며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내달 29일까지 새로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매장은 텅 비고 협력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MBK의 약탈적 경영을 지목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도 MBK 김병주 회장이 미국에서 2,500만 달러 규모의 별장을 매입했다며 국세청, 금융당국, 검찰이 MBK의 해외 자산과 자금 흐름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실패로 기업 회생 절차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여당의 공적 구조 조정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앞두고 정부와 조선업계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6일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공급사로 스웨덴 사브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조, 운영, 정비까지 포함해 최대 8조 원 규모로 한국의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막판까지 경합했지만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하나오션은 3,600톤급 KSS-3 배치 2 잠수함을 제안하며 SLBM 10기 탑재가 가능한 차세대 플랫폼을 내세웠고 정부는 우리 해군의 장보고함을 무상 양도하며 지원했지만 결국 스웨덴의 지역 맞춤형 전략에 밀렸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발트해 얕은 수심 작전에 최적화된 설계와 무기 상호 구매 약속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U의 바이 유러피언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선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현재 사용 중인 빅토리아급 4척을 대체할 최대 12척 규모의 디젤 잠수함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20조 원으로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60조 원대로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폴란드와 같은 방식의 원팀으로 참여하며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독일 TKMS와 함께 숏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내년 3월 제안서를 받고 5월 최종 사업자를 발표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절충 교역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측이 요청한 분야는 광물 수출 및 자동차 현지 투자입니다.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양국 협력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폴란드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국 조선업계는 이제 캐나다 60조 원급 잠수함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다시 원팀으로 나서 사상 최대 방산 수출에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 불거진 한국 철수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부품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한국은 전략적 기지라고 밝히며 국내 생산 기반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전기차 리더스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효선 자동차과 서기관은 부품 산업의 전동화 전환 전략을 설명하며 최근 있었던 GM 글로벌 본사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GM 측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GM이 한국을 전략적 기지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부품 경쟁력입니다. 현재 국내 1,200여 개 부품 기업이 GM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수 공급업체 100곳 중 22곳이 한국 기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서기관은 그만큼 한국의 부품 산업이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탁월하다며 GM도 한국을 자동차 생산에 가장 적합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는 GM이 전기차 전환 가속화와 함께 한국 생산 기지를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GM 본사가 한국 내 생산, 부품 생태계 유지 방침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국내 부품업계의 전동화 대응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간편 결제 1위 네이버 파이낸셜과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상 첫 핀테크 공룡의 탄생이 예고되지만 금융당국과 공정위에 이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안을 의결했습니다. 두나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2.54주를 교환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송치영 두나무 회장은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19.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오르고 기존 네이버 지분은 70%에서 17%로 축소됩니다. 양사는 앞으로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등 복수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단순한 형식 심사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보호, 금융 리스크 통제 여부까지 정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네이버 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병행됩니다. 당국이 그간 고수해온 금가 분리 원칙이 이번 합병을 계기로 재정립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충격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리스크 통제 능력을 핵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을 지배적 사업자 간 결합으로 보고 시장 획정부터 경쟁 제한성까지 정밀 분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내년 말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사가 결합하면 자산 규모만 40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 기준 재계 14위권 대기업 집단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전례 없는 핀테크 가상자산 융합 기업의 등장이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신설했던 HBM 개발팀을 해체하고 이를 D램 개발 조직으로 재편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임원 설명회를 열고 반도체 부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난해 7월 출범한 HBM 개발팀이 해체되고 그 인력이 D램 개발실 산하 설계팀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HBM 개발팀을 이끌던 손영수 부사장은 새로 구성된 설계팀의 팀장으로 선임됐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SK하이닉스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며 HBM3, HBM3E 세대에서 다소 뒤처졌지만 HBM4, HBM4E 등 차세대 제품에서는 기술적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 중심의 속도전보다 D램, HBM 간 통합 설계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4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개편이라며 설계 단계부터 D램 조직과 시너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 시장에서 3위지만 내년 HBM4 공급 확대를 계기로 점유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026년 삼성전자가 글로벌 HBM 시장에서 점유율 30%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엔비디아, AMD, 오픈AI,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며 HBM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HBM 전담 조직 해체는 후퇴가 아닌 전환점입니다. 위기 돌파형 HBM 조직에서 설계 융합 중심의 메모리 혁신 조직으로 재편한 삼성전자가 내년 HBM4 세대에서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없이 실손 보험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실손 24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와의 연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네이버 또는 토스에서 진료 예약, 진료, 결제, 보험금 청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 알림이 자동 발송돼 보험금 청구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연계병원에서 네이버 토스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의원 약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이달 25일 기준 총 2만 3천여 개 요양기관이 실손 24에 연계됐습니다. 실손 24 참여에 동의했거나 관련 EMR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체 57.7%로 절반 이상이 이미 전산화 환경을 갖춘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플랫폼 연계로 소비자 만족도와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토스 역시 향후 병원 계약 결제, 청구를 넘어 AI 기반 건강관리와 보험 상품 연계 서비스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복잡한 서류 제출로 번거로웠던 실손 보험 청구가 이제는 플랫폼 하나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헬스, 핀테크 융합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주요 26개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이 경제를 견인하면서 내년에는 2% 중반대 고성장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66%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앞섰고 일본은 마이너스 0.44%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도 0%대 성장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 뚜렷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정치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으로 마이너스 0.22%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 0.68%, 3분기 1.17%로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과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끌고 있으며 주가, 부동산 등 자산 시장도 동반 상승하며 내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3%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는 정부, IMF, OECD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효과가 소비를 자극하고 반도체 수출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노무라는 또 한국은행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세계 3위라는 기록은 한국 경제가 하반기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내년 반도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2%대 중반 성장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